236페이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상황, 그리고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전쟁의 결과 및 영향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이제 철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38도선 부근에서는 자그마한 자잘자잘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이제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련 스탈린의 이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이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무력 행사, 북한의 무력을 통한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소련의 스탈린. 그런데 49년도 9월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49년도에 또 10월 되면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당시 있잖아,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50년도에 뭐냐면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동아시아 지역의 극동 지역의 방위선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내가 너네 아시아 지역, 우리 미국이 너네 동아시아 지역 지켜줄 거야. 지켜주는데 우리는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지역만 우리가 지켜줄 거야.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여기 지역만 지켜줄 거야. 즉 이거를 애치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애치스 라인에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다음에 여기 대만이 빠지게 되는 거지. 즉 우리나라와 대만이 애치스 라인에서 빠지게 되었다. 북한이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남침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이제 인적 자원, 그러니까는 군을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50년 6월 25일 4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쪽을 침략하게 되죠.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우리는 서울, 우리 수도를 빼앗기게 되는 거지.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라 해놓고 자기는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갔잖아, 그치?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빼앗기고 대전까지 빼앗기고 우리 국군은 이제 여기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가 이제 소집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을 편성해서 파병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 유엔군은 총 16개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의 70-80%는 미군이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엔군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유엔군의 총사령관은 메가더였어요. 우리 지금 낙동강 이제 방어선으로 쫙 밀려 있잖아. 이 전쟁에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당시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9월에 이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9월 15일쯤 되면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국군과 유엔군은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되찾고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인민군을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서 평양 점령하고 저 위에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유엔군이 상륙을 하자 이 우리나라 이제 군사 작전권을
이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메가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인천 상륙작전으로 통해서 서울을 우리가 9월에 되찾게 되고 50년 9월에 쭉 위에 평양 넘어서 쭉 위에 압록강 이제 성까지 올라가게 된 거지. 자, 압록강까지 올라가니까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밀려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밀려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한강 이남 지역으로 우리가 밀리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1사 후퇴라고 해요. 51년 1월 4일 후퇴를 했다고 하지. 중국군이 개입을 했을 때부터 이 6.25 전쟁은 이제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지요. 국제전으로.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탈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양상은 38도선을 부근으로 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고 하자 이제 압록강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갔었잖아. 그치? 올라갔을 때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만주 지역까지 쓸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핵폭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주 지역까지 쓸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메가더하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지금 1,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좀 말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런 무력의 방법보다는 뭐 핵을 사용을 해서 이런 이제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이제 방향으로 틀게 되는 거지. 메가더는 또 총사령관에서 해임이 되고. 여튼 전쟁이 이제 38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 이제 정전 협정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5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정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전회담이 오랫동안 열리게 되었냐면 군사분계선 설정, 그 다음에 포로 송환 방식에 대해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던 거지. 여러분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에는 소련의 대표와 그 다음에 유엔 대표, 즉 미국이지. 미국의 대표가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협정을 하는 거거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대표. 우리 한국은 여기 정전협정에 참가를 못해요. 왜? 우리는 군사작전권을 유엔군에게 넘겨줬잖아. 우리는 군사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전협정에 참가국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여러분 정전회담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 정전회담이 열리는 2년 동안에도 이 38도선 부근에서는 계속 치열한 전투가 계속 고지를 하나라도 더 점령하려는 그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승만은 끝까지 정전에 반대를 해요. 근데 이승만이 정전에 반대했던 진짜 속셈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전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정전을 반대하고 정전회담을 회방 놓기 시작을 하는 거지. 당시 여러분 포로 송환 방식 봐봐.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포로가 이제 선택하도록 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자유송환이야. 포로들이 앞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끔 하자. 그런데 이제 공산 측 소련의 입장은 아니, 포로는 무조건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야지. 자동 송환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입장 차이를 견해를 좁히지 못했었거든요. 당시 근데 이제 이승만은 이 정전 회담 자체에 이제 반대를 했었고, 이 정전회담이 이제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이승만은 이 반대는 더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이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석방하기도 하면서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하면서 이 정전회담에 반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전회담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게 그래 알겠다. 내가 너네 나라 지켜줄게. 내가 너네 나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게라고 이승만 정부에게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도 이 정전회담에 이제 정전협상을 내가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정전협정이 53년 7월에 체결되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자면 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드디어 체결됩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할 거,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다음 비무장지대 설치 이런 게 다 합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송환 방식에 대해서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거지. 너가 이제 본래의 너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돼. 근데 본래의 너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포로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받고요. 경제 원조 등도 약속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준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거든요. 이런 약속을 확답을 받고 이승만이 이제 정전협정에 준수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정전협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쌍방 2km씩 해서 비무장지대 설정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3조 51항을 보면, 자, 쌍방은 이제 소련과 미국 측 보시면 송환을 주장하는, 이제 본래의 송환, 나라로 돌아갈 거를 주장하는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송환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기를 원하는 포로들은 이제 돌려보내. 그런데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들은 그러면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즉 자유의사에 이제 포로에게 이제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쭉 밀린 거, 그리고 서울을 3월 달에 이제 51년도 1월 4일에 우리가 서울이 다시 빼앗기게 됐는데, 51년도 3월 되면 우리가 서울을 되찾고 38도선 부근에서 전쟁 교착 상태 빠졌다는 거. 여러분 지도 이거 4장을 이렇게 했을 때 순서를 나열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거, 당연히 여러분 이산가족,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뭐 피해자들, 사망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지. 제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 6.25 전쟁,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일성은 각각 자기의 기반, 자신들의 정치를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반공을 굉장히 내세웠잖아. 친일파 청산을 이승만이 소극적으로 했던 것도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반공을 내세우면서 친일파 청산을 이제 소극적으로 했잖아. 이승만이 더욱더 이제 반공을 내세우게 되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쟁 실패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기의 정적들,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남한은 여러분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돼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는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사료를 보시면 여러분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이제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된다 뭐 이렇게 나오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게 된 겁니다. 미군이 여러분 주둔하게 되는 이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전쟁 중에 여러분 민간인 학살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마을을 있잖아. 어떤 때는 우리 마을을 인민군이 막 이렇게 차지를 해.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국군이 차지를 해. 또 인민군, 또 국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해요. 학살을 당하는 건데 대표적인 학살을 보면 여러분 일단은 노근리 사건. 이거는 충북의 영동의 노근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일어났던 학살인데 당시 북한의 피난민이 이 노글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미국이 여기 피난민들을 다 죽여라. 여기 지나가는 피난민들을 다 살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공군이 여기 지역을 지나가는 피난민들을 위에서 폭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총을 가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살상당하게 되는 거지. 미군에 의해서 여러분 민간인들이 많이 살상당했다는 거. 대표적인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하면 노근리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겠지? 여순 사건 때 여러분 이 그 좌익 계열의 군인들이 당시 이제 옆에 지리산 부근으로 많이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빨치산. 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 빨치산은 여러분 이제 좌익 계열이잖아.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 빨치산들을 또 이렇게 다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때려잡는 과정에서 이 빨치산 계열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들을 다 이제 때려잡는 과정에서 지리산 부근의 산청, 함량, 뭐 거창 이런 지역의 많은 민간인들이 또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우리 국민보도연맹 기억하실까? 이승만 정부가 이제 좌익 세력들 감시하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좌익 계열들이 좌익에 이제 활동을 했던 좌익 전력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지. 그런데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세력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도 여기 많이 가입이 되어 있었지. 3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거든. 근데 전쟁 일어나자마자 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학살합니다. 한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국민보도연맹원들 막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6.25 전쟁 과정에서 이제 국민보도연맹, 그 다음에 지리산 부근의 일반 주민들, 그 다음에 노글리를 지나가던 피난민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민간인 학살이 있어요. 전쟁 중에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6.25 전쟁이 우리에게 이런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역사를 남겼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